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과 일본 증시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3년 1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에 뒤처지는 것은 경제 규모라며 남북 경협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해 따라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밤에는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남부지방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호르무즈 연합체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난색을 표했고 우리나라는 오는 9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답변을 내놔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휴가길에 한 번쯤은 찾게 되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집안 쓰레기까지 가져와 몰래 버리는 얌체 비서객들, MBN이 고발합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보행자 우선도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안전시설에 운전자도 보행자도 모른 채 방치돼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MBN이 취재했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여름 휴가로 이번 주는 저희들이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본 가기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주말을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이 오늘입니다. 이 한국과 일본의 증권시장 동시에 출렁거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벤처와 IT 기업이 많은 코스닥 시장의 주식 가격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오후에는 5분 동안 강제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지시키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엄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외환 딜링룸엔 하루 종일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달러 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입니다. 장중 1218원까지 밀렸던 원화 값은 결국 17.3원 떨어진 1215.3원으로 마감됐습니다. 2016년 3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선호 현상이 강해진 데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위안화 약세로 맞섰기 때문입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 실적들이 악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저하된 점이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원화 값은 5.7% 떨어져 신흥국 중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원화 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외국인이 자금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오늘 하루 4,5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증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코스피는 2.6% 하락하며 1,95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은 장중 한때 거래가 정지되는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증시 급락으로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만 49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게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의 하루 상황 이기종 기자가 정리합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백색 국가 제외 결정 이후 일본 증시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여파에 한일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결코 일본에도 좋을 리 없다는 겁니다. 소재와 반도체, IT 기업으로 이어지는 국제 반도체 공급망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에 큰 변화가 없다며 안심 메시지를 냈지만 시장이 불안감에 더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경제는 심리여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도 동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복전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있고요. 한국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게 할 수 있는. 한일 모두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직접적으로 막고 있어서 양국 간 갈등의 피해는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섰습니다. 우리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전략입니다. 잡은 고기를 어부에게 뺏기는 가마우지 같은 새가 아닌 새끼들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펠리컨 같은 새처럼 우리 경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우리 산업 구조가 전면 개선에 나섭니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6개 분야에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순도 불화수소 등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20대 품목은 1년 안에, 장기 80대 품목은 5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매년 1조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생산은 16년간 3배 늘었지만 핵심 기술은 주로 일본에 의지해 자체 조달률은 6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의존적인 산업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내세운 가마우지와 펠리컨 비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도 어부에게 뺏기는 가마우지에서 탈피해 물고기를 잡아 새끼를 키우는 펠리컨으로 소재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전담 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 기업이 세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이 우리의 도약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본을 넘어서는 방법의 하나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황재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큽니다.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 평화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남북 협력을 포기하지 말고 일본의 견제를 과감히 이겨내자는 것인데 오는 광복절에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한일 경제전쟁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과의 협력을 언급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은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인데 대통령의 대책은 꿈에도 못 잇는 북한 김정은과의 환상 속에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자고 조언합니다. 규제 풀고 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고 이게 바로 일본을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명심하고 꼭 메모했으면 합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 생산 품목 931개 중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본 품목은 300개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범용 제품 위주로 성장한 반면 일본은 진입 장벽이 높은 핵심 품목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기술이 발달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첨단 기술 분야의 이제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은 우리보다 이제 더 공급을 잘할 수 있고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단기간 성장을 추구한 한국은 수요 공급 기업 간 수직적 협력이라는 대기업 중심의 발전 모델이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영역에서 국내 공급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키우지 못한 겁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분업적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공급 역량을 확보해 근본적으로 산업 체질을 바꿔야 대외 의존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수입니다.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도 기업인들은 한결같이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법제도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좀 지속 가능한 예측 가능성 있는 정부 정책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관행들을 좀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로운 화학물질 개발을 막는 관련 법과 반도체의 성장에 큰 타격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 스스로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역시 체질 개선에 공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후 사장단과 첫 비상 경영회의를 갖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준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일본을 잘 아는 분들은 일본과 일본 사람들은 미워하지 마라. 문제는 아베 총리와 그의 최측근들이 한국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세코 히로이게라는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는 주요 인물이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이 나치의 거짓말쟁이 게벨스라는 별명까지 있던데요. 권영범 기자가 어떤 인물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백색 국가 제외 사실을 발표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연일 한국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 다시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묻는 말에도 한국 흠집내기에 주력했고 まずはですね、今信頼感を持って対話もできな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건 한국의 책임이라며 사태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자 한국 측이야말로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말을 바꿔가며 여론 조작을 주도하는 모습이 독일 나치의 선전전을 담당했던 히틀러의 측근 괴벨스와 판박이라는 평가입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일본 통신사 홍보 일을 하다가 정계에 진출했고 아베 내각에서 초대 홍보 보좌관을 맡으면서 아베 총리의 오른팔이 됐습니다. 아베 총리를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은 세코 경제산업상은 측근 모임을 주도하며 한국 때리기를 통한 일본 우경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과연 어떤 인물들이 아베 정권 이곳저곳에서 활약하는 최측근들일까요?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한국을 괴롭히는 경제 공격을 기획한 주역들일까요? 주진희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을 과도하다고 받아친 일본 스가 관방장관. 各国政府首脳の発言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は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韓国側の我が国に対しての過剰な主張は全く語らない。 관방장관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국무총리, 청와대 대변인 역할로 스가 장관은 포스트 아베, 즉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 꼽힙니다. 또 다른 아베 총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 지난 2006년 경제산업상 관료로 있을 때 아베 총리 1기 내각 때 만나 신임을 얻었고 2012년 2기 내각에 발탁된 인물입니다. 스가 장관이나 다른 관방 부장관 3명과 함께 아베 총리가 매일 아침 갖는 6인 회의의 또 다른 멤버로 가장 신뢰를 받고 있어 아베의 키맨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한국 수출 규제의 기획자로 지목받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로 그림자 총리라고도 불립니다. 이번 한국 수출 규제 사태에서 나팔수 역할을 하며 빠지지 않은 역할을 한 것이 아베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최종 목적지를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며 근거 없는 북한 유출설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일본 정계에서는 아베 총리의 말이라면 검은 것도 희다고 할 정도로 충성파로 분류되며 돌쇠 같은 타입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한때 한류를 바탕으로 한국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일본 TBS 방송 계열사가 일본 성인 남녀 2,30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타당하냐 물음에 10명 중 6명꼴로 그렇다고 답해 반대 의견의 3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몇 년간 공을 들인 반한 감정 불러일으키기 전략에 일본 여론도 따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제주국제관함식 대회는 우길기 개항을 막은 우리나라의 책임을 떠넘기며 불참하더니 残念ながら我が国として国際観艦式への参加を見送らざるを得ないとの判断に至った次第でございます。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하란 판결을 내리자 본격적으로 반한 감정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동해상에서 초계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는 등 반한 감정을 키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한류 열풍으로 높아졌던 일본인들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인이 서울역에서 한국인들에게 몰매를 맞았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까지 일본 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도 넘은 반한 감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일본의 이런저런 압박에 우리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체결된 군사 관련 협정,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정경도 국방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처음부터 일본이 요구해서 맺은 협정인데다 서로 신뢰가 깨진 만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뺨 때리고 동업을 계속하자. 이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야당은 득실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제 안보의 문제가 친일, 반일 프레임의 도구라든지 수단이라든지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애초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했지만 지금은 국민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정부는 원래 지소미아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예 날짜까지 거론하며 지소미아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장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파기하길 주문합니다. 일본의 폐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지소미아 논란 속의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이제 내년에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내년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서서히 내년 올림픽의 방사능 오염에 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방사능 오염 우려로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일 반발 여론도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보이콧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반대의 3배가 넘는 찬성 응답자들은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 식단에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거나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운 곳에서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인데 외신들도 방사능 오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은 올림픽 야구 개막전 등이 열리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을 다녀온 결과를 전했습니다. 더 네이션은 방사능 오염 수치가 안전 기준보다 무려 16배 이상 높았다면서 일본 정치인들은 안전해졌다고 홍보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지난 2013년 올림픽 유치 직후
장기 침체 탈출의 기폭제가 될 거라며 준비에 공들여 왔지만 올림픽 보이콧 여론에 안전성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올림픽 성공 개최 계획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애꿎은 피해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최근 일본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은 일본 음식을 찾는 것도 꺼림칙합니다. 일본 불매 운동이 워낙 거세져서 약간 주변 시선들 때문에 뭐 일본 초밥이나 뭐 카레 이런 것들 가게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업소명에 일본 지명이 들어간 음식점들은 점심시간이지만 눈에 띄게 한산합니다. 일본산 재료를 쓰지 않고 종업원도 한국인인데 일본 음식을 판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는 겁니다. 일본산 재료를 많이 안 씁니다. 비싼 맛이 집어주고 산이 좀 있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전보다는 더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 지명을 내걸고 영업하다가 최근 이렇게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있습니다. 가게 이름에 일본 지명이 들어간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한국 기업이라고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다이소 같은 기업들도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임을 강조하며 일본 꼬리표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의 불매운동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명확한 일본 제품의 근거를 찾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 불매운동이 장기화하면 외교적 해결에도 힘을 실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우셨죠.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야말로 찜통 같은 더위였는데 목숨을 잃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평균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찾는 수원 통닭거리입니다. 200도가 넘는 가마솥 기름 앞에서 상인의 얼굴에는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휴식 시간도 없어요. 안 돼요. 손님이 꾸준히 오기 때문에 그냥 무슨 거 튀겨야 돼요. 에어컨 없는 실내는 찜통 수준입니다. 대장간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입니다. 야외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전쟁을 치릅니다. 적응되어가지고 너무 뜨거워도 적응돼서 해요, 우리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이 펄펄 끓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 넘게 올라간 경기 지역에는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대형 얼음까지 등장했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에선 밭일하던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최근 경북에서만 4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몸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면 그때는 반드시 좀 쉬시는 게 필요하고요. 땀이 아예 안 나면서 체온이 더 오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태풍이 북상하는 내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무더위가 시작되고 첫 태풍이 올라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내일부터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남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비를 쏟아부을 전망인데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리안 위성으로 찍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모습입니다. 일본 열도를 향해 올라오는 거대한 흰 구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지난 2일 괌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속 36km의 속도로 일본 규슈 지역을 향해 이동 중인 프란시스코는 내일 오후 3시쯤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납니다. 모레 오전 3시쯤에는 남해안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한 뒤 충청도와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프란시스코의 강도는 현재 중간 수준이지만 일본과 한반도 남해안을 지나면서 약해질 수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총 2번의 상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력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경상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데 많게는 2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제9호 태풍 레끼마도 북상 중입니다.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프란시스코보다 더 큰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지만 대만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며칠째 이어진 폭염 탓인지 어젯밤 수도권에서만 2곳의 아파트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노후화된 변압기가 문제를 일으킨 건데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한밤중 아파트 단지에 불이 꺼져 있고 주차된 차 안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기 고양시의 2,900여 세대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주민들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에 탄 겁니다. 외가나 친가 쪽에 가서 잘까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멀어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버티다가 회사 가려고요. 인천 간석동의 한 아파트 단지도 정전이 돼 400여 가구의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는 등 최근 여름철 정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정전 사고는 더위가 본격화된 지난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만 21건, 지난해 7, 8월에도 수도권에서만 모두 100여 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기 수요가 몰리는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은 지 25년이 넘는 노후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낡은 변압기에 문제가 생기는 탓입니다. 건설 당시 설치된 변압기 전력 사용량보다 에어컨이 거의 한 집에 한 대씩 있는 지금의 사용량이 훨씬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상군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와 아파트 설비의 노후화 그리고 일부 용량 부족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압기 교체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있지만 한 대에 수천만 원 하는 비용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결국 아파트 내 변압기 부하를 수시로 확인해 스스로 절전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돼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 누리양이 이젠 하루 3끼를 먹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범죄와 관련된 특이점은 없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은 누리양이 입원 중인 충북대 병원입니다. 병원 도착 당시 들것에 실려 들어온 조양은 이제는 부축을 받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탈수로 떨어진 신장 기능도 하루 3끼를 먹을 정도로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양은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읽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병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조은 누리양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실종 기간 행적을 알아보기 위한 경찰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학교 선생님과 병원을 방문해 면담 형태로 조양의 생존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야산 인근의 CCTV와 진출입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했지만 아직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조양이 빠르면 이번 주쯤 퇴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휴게소를 찾는 일, 이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친절해졌고 깨끗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집안 쓰레기까지 가져와서 버리는 얌체 피서객들 여전히 있습니다. 보시면 황당하실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하얀 모자를 쓴 남성이 무언가 가득 담긴 검은 봉지를 놔두고 사라집니다. 이번엔 분리수거도 하지 않고 봉지를 그냥 밀어넣습니다. 봉지 안에는 먹다 남은 치킨과 담배꽁초, 과일 껍질에 형광등까지 쓰레기 천지입니다. 휴게소 건물에서 떨어진 풀밭에는 보시는 것처럼 욕실 수납장과 의자, 그리고 겨울에 쓰던 난방기구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공공장소의 쓰레기 투기는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휴게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죠. 불법 투기거든요, 이것도. 모르셨어요?
몰랐으니까 바꿨죠.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평소의 5배인 하루 평균 5톤이나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듭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만 휴가철을 포함해 한 해 10억 원이 넘습니다.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양심마저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으로 버리는 양심에 휴가길 쉼터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보행자 우선 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가운데 시민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우선 도로를 만들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한 남성이 차에 가로막혀 길 한편에 서 있고 어르신들 옆을 마을버스가 스치듯 지나갑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만든 보행자 우선 도로지만 어딜 봐도 차가 우선입니다.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폭 10m 미만 이면도로 가운데 안전시설 설치와 속도 제한, 주차금지 등을 적용한 보행자 우선 도로는 서울 시내 80여 곳에 이릅니다. 하지만 노란 실선에 녹색 바닥을 칠해 인도로 구분한 게 전부. 차도와 인도를 구분할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뭐 선만 그려놨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뭐 펜스를 박는다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관리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표지도 없고 홍보도 안 돼 있다 보니 정작 아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안내 표지나 그런 문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거죠. 계속 옆으로 가, 차 온다, 뒤를 봐, 앞에 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제한 속도도 있으나 마나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잘 못 봤어요. 네, 그런 거는 잘 못 봤어요. 사람들이 다녀야 할 길 가장자리에 이렇게 차들이 주차된 곳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우선도로가 6년째 법적 근거 없이 시범 운영만 되다 보니 규정을 위반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대한 실효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겠고 어떤 운전자 책임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8명은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은 삼국유사 목판본과 어사 박문수의 편지, 천여 점을 몰래 빼돌린 60대 장무라비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절도죄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었는데 이 문화재 은닉죄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고려 후기의 승려 이련이 저술한 삼국유사 기입편의 목판본입니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서로 조선 초기인 1394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의 한 대학 교수가 보관하다 도난당한 뒤 이듬해 장무라비인 김모 씨 손에 들어갔습니다. 수차례 이사를 다니며 아파트 화장실 천장과 특수 수납 공간 등에 숨겨오기를 10수년. 하지만 절도시효를 10년으로 생각한 김 씨가 지난 2015년 경매 사이트에 3억 5천만 원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화재는 절도죄 외에 은닉죄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문화재 보법상 은닉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문화재가 공개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김 씨가 조선 후기 어사 박문수와 후손들이 주고받은 편지인 박문수 관찰 천여점을 숨겨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문화재들은 모두 몰수 처리되는데 따라서 원 소유자가 다시 돌려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과거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전직 로드 매니저가 배우 지망생 부모에게 수억 원을 뜯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배우 전지현과 공유를 자신이 다 키웠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여름 유명 연예기획사에서 일했던 김모 씨는 한 배우 지망생 집안이 부유한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주로 연예인 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등 로드 매니저 경력밖에 없었지만 배우 전지현, 공유, 조인성, 황정민 등을 자신이 다 키웠다며 거짓말로 지망생의 부모를 꼬드겼습니다. 1년 뒤 지망생의 부모에게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김 씨. 드라마 촬영이 시작되는데 딸을 출연시켜줄 수 있다며 작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투자금을 보내야 하고 방송이 끝나면 투자금은 반환된다고 속였습니다. 김 씨는 이런 식으로 3년간 6억 2천만 원을 가로채 돈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지망생 딸은 어떤 드라마에도 출연하지 못했고 김 씨는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7천만 원만 갚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망생 부모는 투자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을 믿고 돈을 줬다 거액을 사기당했고 이로 인해 지망생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앞서 김 씨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자신이 새들어 사는 집에 다시 임대를 놓는 단기 재임대가 대학가에서 흔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방학철이면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아서 대신 지낼 사람을 구하는 건데 불법인 줄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지방에서 올라와 자취하는 학생들의 원룸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방학을 맞아 집을 비우는 일도 생깁니다. 대학 SNS에는 짧게는 2주, 길게는 2달까지 단기로 자신의 원룸에 살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냥 계약이 다 원룸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방학 때 집에 내려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니까. 집을 비운 상태에서 월세를 내기가 아까우니 보증금이나 계약서 없이 단기로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임대는 사실 불법입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권리를 양도하거나 세입자가 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재임대 중에 화재가 나거나 집안이 파손되면 그 피해 보상은 고스란히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져야 합니다. 기물이 파손됐다거나 뭐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과실책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했던 당사자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될 때도 있어요. 중간에 집주인이 알게 돼 아예 임대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우리 집은 너를 안 줬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내를 들어겠다 했더니 안 오나. 방학 때마다 성행하는 대학가 원룸 재임대. 그로 인해 벌어지는 피해와 책임은 모두 기존 세입자에게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이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연합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콕 집어서 동참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호주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동참을 촉구하며 한국과 일본을 언급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 country that has an interest in that region and has goods and services that flow, energy that flows into places like Japan and Korea, that they participate in a way that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ir own economies. 두 나라의 호위 연합체 동참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겁니다. 일본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해상 경비 행동 명목으로 자위대 파견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란의 반발을 우려해 결국 함정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우리 역시 득실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정경두 국방장관이 에스퍼 국방장관과 오는 9일 회담을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달 31일 걸프해역에서 외국 유조선 한 척과 선원 7명을 억류했다고 뒤늦게 발표했습니다. 이번 호위 연합체 추진을 겨냥한 무력 시위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바른미래당 당내 갈등 소식입니다. 이제는 손학규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당의 분란을 조장하는 검은 세력이 있다며 그 배후로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주대환 바른미래당 전 혁신위원장. 손학규 대표 역시 유 의원을 향해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올리려는 의도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라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 의원은 당대표 퇴진을 혁신이 최우선한 건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며 손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비당권파인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손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궁색한 처지에 처한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 정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혁신위는 오늘부터 지도부 공개 검증에 돌입해 손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자신의 비전을 담은 손학규 선언을 따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지도부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값을 잡아보려고 낸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부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인데 아파트값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입주 6년 차 새 아파트로 3,800여 가구 강북 대장주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올해 초 11억 원까지 떨어져 거래됐지만 최근 15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 시세를 회복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30억대 매매가 4개가 이루어졌으니까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반포동의 한 전용 135제곱미터 아파트가 36억 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새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신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공급이 급감해 도심 새 아파트가 더 희소해질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정부의 추가 규제 예고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잡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에 따라서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이나 기획재정부도 당분간 일본 수출 규제에 올인한다는 방침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 역시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그제 텍사스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서 오하이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차별 총격에 1분도 채 되지 않는 동안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느 때처럼 시민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오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혼비백산 도망치기 시작하고 길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일부 시민은 이미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고 27명이 부상을 입는 순간입니다. 무차별 총격이 가해진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The officers immediately advanced toward the gunfire, and within approximately 20 seconds, they engaged the suspect. Threat was neutralized in approximately 30 seconds of the suspect firing his first shot. 범인은 24살 남성으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사살돼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최소 100발 이상의 총알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져 처음부터 대량 살상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Once that started happening,
I instantly started trying to run, but I realized my cousin wasn't on the side of me. When I looked back, is how I was able to see that people were actually falling from being hit by bullets. 그제 텍사스에 이어 오하이오에서도 총기 난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의 표시로 백악관과 관공서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브라질에선 갱단 두목 출신이었던 40대 죄수가 교도소 탈출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면회를 온 19살 딸로 변장을 해서 교도소 정문 앞까지 나간 건데 어떻게 됐을까요?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으로 변장해 교도소를 탈출하려다 붙잡힌 한 남성입니다. 경찰이 안경에 이어 가발까지 벗기자 괴이한 실리콘 가면이 드러납니다. 이어 외투와 앙증맞은 티셔츠를 벗자 우람한 상체에 착용한 여성 속옷까지 보이고 마지막으로 가면을 벗자 우락부락한 중년 남성 얼굴이 나타납니다. É isso, não tem esculacho comigo. Qual é o teu nome? Alvino da Silva. Qual cela? B7. 면회 온 19살 딸처럼 변장해 탈옥하려다 붙잡힌 브라질 최악의 갱단 두목인 42살의 클라우비누 다 시우바입니다. 다 시우바는 면회 방문객 무리에 섞여 정문을 빠져나가기 직전 너무 긴장한 나머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다 들통이 났습니다. 딸은 교도소에 남겨둔 채 자신만 탈출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한 차례 탈옥 성공 경험이 있는 다시우바는 이번 기상천외한 탈옥 시도 실패로 최고 수준의 보안 시설을 갖춘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앞서 징역 73년형을 받은 만큼 평생 수감될 가능성이 크고 딸 역시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늘부터 3주가량 시뮬레이션 형식의 위기관리 연합연습을 진행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 능력을 평가합니다. 북미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을 고려해 연습 명칭에 동맹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초중고 야구부는 물론 리틀 야구 경험조차 없이 LG 트윈스에 입단해 지난 6월 프로야구 데뷔 무대를 치른 한선태 선수를 기억하시나요? 제2의 한선태를 꿈꾸며 선수 선발 테스트, 트라이아웃에 당차게 도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수원 야구장. 빛바랜 아마추어 유니폼을 입은 8명의 도전자가 긴장감 속에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젖먹던 힘을 다해 던지고 원 없이 방망이로 휘두르고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의 눈에 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36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는 아랑곳 없고 2시간 남짓이 아쉽기만 합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야구 선수였었는데요. 이제 뭐 가정 형편상 또 현실상 좀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어서 그 꿈을 좀 접고 있다가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들의 롤모델은 지난해 일반인으론 최초로 LG에 지명돼 1군 데뷔까지 한 한선태. 중학생 시절 캐치볼로 야구를 시작해 사회인 팀에서 한선태와 한손밥을 먹기도 했던 장진호는 자신의 꿈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친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면에서 저도 많이 동기부여가 됐고요. 메이저리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문찬종과 손호영은 실패자에서 프로야구 최고 마무리 투수가 된 SK 하재훈을 보며 다시 뜁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선수 지명에서 제2의 한선태와 하재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야구 미생들의 도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폭염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오늘 자동기상 관측 장비값으로는 경기도 안성 고삼 지역이 40.2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양천도 38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현재 일본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내일 오후 3시쯤 통영 부근에 상륙할 때 강도가 약해지겠고요. 이후 수요일 오전에는 충청, 오후에는 영동으로 이동한 뒤 밤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모레까지 이 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영동과 충북, 영남 내륙에는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남부지방에서 중부지방으로 순차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영남과 강원, 충북에는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우려됩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7도, 춘천은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오후에 제주와 남해안,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안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전국적인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 뉴스파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